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와 인터넷을 켰다. 나는 인터넷 서핑을 좋아해서 다양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여러 게시물을 읽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생소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당신의 운명을 알아보세요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나는 링크를 클릭했고 정교하게 디자인된 웹사이트가 나타났다. 사이트의 디자인은 어딘가 음산했고 화면 중앙에는 선명한 빨간색 글씨로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쓰여 있었다. 장난삼아 내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다. 그러자 스크린에 갑자기 이상한 글이 나타났다. 당신은 킥킥댁 이상한 사람과 3일 안에 만나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로 내 삶은 서서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청하려 침대에 누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계속 불안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창문 밖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튿날 학교에 가던 중 낯선 사람이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그는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고 얼굴을 잘 볼 수 없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것 같아서 무서움이 엄습했다. 마음속에서 그럴 리 없어 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다시 한번 그 사이트에 접속해봤다. 이번에는 다른 메시지가 나왔다. 당신의 선택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이쯤 되니 심장이 유동치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다. 컴퓨터를 꺼버리고 방 안을 샅샅이 둘러보며 문과 창문이 잘 잠겼는지 여러 번 확인했다. 이튿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계속 머릿속에는 그 사이트의 문구가 떠올랐다. 결국 친구 중 한 명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고 그 친구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런 이상한 사이트에 신경 쓰지 마. 그냥 장난이야. 하지만 그날 밤 친구의 말도 소용이 없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눈이 떠졌고 방 안에 이상한 기운이 맴돌았다. 침대 옆 창문에서 하얀 실루엣이 보였고 그 실루엣은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왔다.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고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킥킥댁 거리며 이상한 웃음을 흘리는 사람의 형상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리고 머리 한편으로는 이건 실제가 아니야 라고 되뇌었지만 형체는 점점 더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여 소리쳤고 전속력으로 방을 빠져나와 부모님 방으로 뛰어갔다. 부모님께서는 놀라서 잠에서 깨셨고 이상한 기타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창문과 문을 잠그며 함께 두려움 속에 아침까지 버텼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 일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날 이후로 모든 창문에 커튼을 치고 밤에는 컴퓨터를 켜지 않는다. 아무리 하찮은 농담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인터넷 속 이야기에는 의외의 진실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는 다시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이젠 그 웹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가물가물하다. 다만 그저 사람들이 전해 듣는 무서운 이야기도 때로는 실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농촌 마을.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점점 주민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마을에는 작은 슈퍼마켓과 학교, 그리고 오래된 제과점 하나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하루하루 자신의 농사를 돌보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평화롭고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입구에 위치한 오래된 집에서 한 가족이 이사왔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오래되어 파손된 부분이 많아 아무도 손대지 않던 곳이었다. 새로운 가족은 그것을 수리하고 마을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 가족은 부모와 초등학교 5학년 정도로 보이는 딸아이, 이렇게 3명이었다. 이 가족이 이사 온 뒤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먼저 집 주변을 배회하던 들짐승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밤마다 마을을 감싸듯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며 그 안개는 항상 새벽이 되어야만 사라졌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날씨 변화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현상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을에 꼬마 아이들이 저녁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을 찾기 위해 마을 전체가 나섰고 결국 아이들은 마을 외곽의 작은 연못가에서 발견되었다. 아이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이 초점 잃은 눈으로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을 어른들이 아이들을 부르자 인해 정신을 차린 아이들은 자신들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새로 이사온 가족의 딸아이와 관련된 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유난히 밤이 되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녀의 얼굴은 항상 빛이 바랄 정도로 창백했고 큰 눈은 마치 빛을 잃은 듯했다. 특히 그녀가 앉았던 자리 근처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에 대해 걱정하던 마을의 한 어르신은 직접 그 가족의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어르신은 그 집을 방문해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딸이 어릴 때부터 복잡한 질병을 앓고 있어 밤이 되면 가끔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어르신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그 후로도 마을의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 마을의 오래된 제과점 주인이 사라졌다. 제과점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주인의 가족조차 그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수색에 나섰고 그의 사라짐은 앞선 사건들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믿기 시작했다.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의혹과 공포는 갈수록 커져만 갔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감시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몇몇 성인 남자들이 그 집 주변을 몰래 지켰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그들은 그 집의 딸아이가 천천히 집을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혼자 더듬더듬 걸어 마을 입구 쪽으로 향했다. 남자들은 그녀를 멀찍이 따라가며 행방을 주시했다. 그녀는 마을 입구에 자리한 커다란 나무 아래에 멈춰서더니 그곳에 있던 작은 돌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 돌 아래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나무 표지판들이 쌓여 있었다. 아이는 그 표지판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사라진 듯 움직였다. 놀란 남자들은 그녀에게 다가갔으나 아이는 마치 안개 속으로 스며들듯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자들은 그 나무 아래를 파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허탈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바닥뿐이었다. 남자들은 마을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 집의 가족들 역시 그 후로 다시는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고 마을은 점점 이전에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안개는 여전히 밤마다 마을을 뒤덮었고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가끔 연못가에서 혼자 놀고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곤 한다. 이 이야기는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전설로 자리 잡았으며 아직까지도 그 마을에서는 밤이 되면 혼자 외출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한적한 기숙사가 있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로 원래는 작은 병원으로 사용되던 장소였다. 그러나 병원이 폐업한 후 시설을 개조하여 인근 대학의 기숙사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 기숙사는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무성한 숲과 오래된 무덤들이 가득했다. 기숙사에 머무르는 학생들 사이에는 이곳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특히 기숙사의 3층에 있는 방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313호 방은 비어있는 방이었지만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밤이 되면 누군가 복도를 걸어 다니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낮에는 들리지 않는 속삭임 같은 소리가 귀를 간지렸다. 그해 여름 한 학생이 기숙사에서 독립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름은 세진이었다. 세진은 새로운 시작에 들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숙사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처음 몇 주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방학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평소엔 조용하던 기숙사에서 밤마다 무엇인가가 복도를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세진은 처음에는 그냥 건물이 낡아서 나는 소리겠거니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낮에는 강렬한 햇빛에 눈이 부시고 인적이 드문 기숙사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서서히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소리는 점점 큰 소리로 변하며 세진의 방으로 향했다. 세진은 침대에 누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려 했지만 점점 다가오는 소리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문 앞에서 소리가 멈췄고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두드림은 규칙적이었고 너무나 정확해서 마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세진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살짝 문을 열어 복도를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발소리가 그대로 사라진 것이었다. 무슨 계략이라도 있는 듯 복도는 어둠 속에서 정적만을 품고 있었다. 찜찜한 기분에 세진은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며칠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세진은 그때 있었던 일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방학 마지막 날 밤 313호 방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그 방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방인데 불빛이 새어나오다니 이상한 일이었다. 호기심이 많은 세진은 그 방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문을 살며시 열어보았다. 방 안에는 젖은 한기와 함께 오싹할 만큼 싸늘했다. 방 한쪽 구석에 낡고 흐릿한 거울 하나가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등만 보였고 길게 늘어뜨려진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몸이 얼어붙어 말을 잇지 못한 채 세진은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었다. 그때 그녀가 머리를 천천히 돌리며 세진을 쳐다보았다. 그 얼굴은 숨이 멎을 정도로 창백했고 그녀의 눈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진은 비명을 지르며 방을 빠져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숙사 건물 밖으로 달려나가 마을로 향하는 길을 따라 아득하게 달려갔다. 그날 밤 이후 313호 방의 불빛은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세진은 기숙사를 떠났고 그 마을도 더 이상 찾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방은 예전 병원이던 시절 환자 한 명이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방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세진의 공포스러운 경험은 몇몇 사람들에게 전해져 기숙사를 둘러싼 수많은 괴담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지금도 그 기숙사는 여전히 사용 중이지만 누구도 313호 방에 대해 입을 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밤이 되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